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 심판을 결론 짓는 데는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그것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계십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 교수님 모시고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단죄해야 하는데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빨리 좀 해줘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탄핵 가능성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헌법재판소 탄핵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예,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시간의 문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문제로 발생하는 다른 몇 가지 어떤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리고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변도 경찰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떤 국가적인 변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고요. 그리고 이에 준하는 그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큰 지진이 발생하거나 해서 행정력이나 경찰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현재 발생되는 상황. 뭐 이런 경우여야 하는데 오히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야기되어 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그 내용상의 요건도 부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설사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이란 것은 병력으로서 그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어떤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만한 그러한 어떤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도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통고 절차도 위반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뭐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은 그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 계엄 지역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계엄의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발동행위 그 자체가 이미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법적인 계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러면은 계엄이 발동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즉 계엄 발동 이후에 계엄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다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배한 것 같습니다. 계엄 사무가 이루어진 계엄 사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그 포고령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포고령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 같은 곳의 어떤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 계엄이 발동되면은 계엄이 발동되었다 하더라도 집행 권력은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가 않고요. 계엄이 발동되면은 계엄은 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치 질서 자체를 변혁시킬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우리 입법자는 계엄이 발동한 경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빙자해서 자신의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미리 계엄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발동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엄법에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한 계엄 사무가 과잉되지 않도록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엄법의 근거인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영장제도에 관해서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구조역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부나 법원의 어떤 권한 행사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와 국회 이러한 곳의 어떤 입법 활동들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엄이 발동되면은 국회의 헌법은 즉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고를 받고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설계라면서 고려한다면은 계엄 발동 이후에
국회의 병력을 동원해서 난입을 하고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을 하고 이런 행위들은 계엄 발동 자체가 설사 헌법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계엄 사무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고 또 뭐 전공의들 뭐 복귀 의료인들을 복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쩌면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역을 법률에 근거 없이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본질은 사실은 국민을 향해서 이제 그 총뿌리를 들이댄 것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의 그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둘러싸고 이제 그 내란죄가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일부 견해에서는 뭐 아주 작은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쩌면은 이게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해당하는 내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형사법정에서 엄격하게 가려질 일이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탄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엄격한 형사법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내란의 구성 요건에 설사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탄핵이 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어쩌면은 요즘 논의들이 내란 범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들은 어쩌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자꾸 이야기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상으로 어떻게 되든지 이제 뭐 긴급체포 구속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이제 성립 여부는 따지기로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6인 체제인데 9인 체제로 가야 한다. 6인 체제로 갈 경우에는 지금 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그냥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9인 체제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만 만약 6인 체제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6명 중에 1명이라도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한 명 아니라 가능성만 생각을 하자면 확률상 생각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6명 다 이탈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리고 또 재판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알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어떤 가능성, 사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이란 방식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했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법리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마땅히 해야 하고 사안의 엄중성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탄핵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라도 실제로는 헌법재판관이 좀 더 부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절차적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당성 차원에서도 훨씬 더 이제 맞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도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헌법학자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헌법학자 또는 뭐 용산의 이야기는 뭐 상당한 헌법학자들이 이거 지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 또는 그런 의견도 많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헌법학계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헌법학자 중에서 저와 뭐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뭐 이 사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그 신문지상에서나 이렇게 나온 중에서 이게 그 헌법 위반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개중에 몇 분들은 이것이 그 내란죄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해당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다는 말씀이고. 듣지도 못했고요. 다만 조금 끝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과거에 이번에 진실과 화해 뭐 그 위원장으로 정영식 위원장 거기 새로 임명돼서 가신 정영식 위원장 아니요 거기 그 가족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뭐 보도에는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박선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헌법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언론상에서 본 바로는 이게 위헌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그 태도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법학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현재 없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절대적으로 이제 다수가 지금 이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였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면 탄핵은 무조건 돼야 될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이 안 될 정도의 계엄 선포가 본인 권한으로 했다. 위헌적이고 좀 법률적이지만 그래도 권한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까? 그 권한 자체가 헌법에 근거할 때만 비로소 그 정당한 권한인 것인 네.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변, 전시 그리고 국가 안위에 대한 그 비상사태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 통고를 했는지 또 개헌법에 따라서 공고를 했었는지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국회에 난입을 해서 그다음 선거관리위원 헌법기관을 침탈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헌법적인 혹은 법률상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치적 주장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 가능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실제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는 그 지금 6인 체제라서 네.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9인 체제가 갖춰져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은 탄핵 결정이 그 파면하는 결정, 즉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본안에 올라가면은 그러한 시간들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지금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한 또 헌법이 예정치 않았던 권력 구조 내지는 비상 상태인데 이러한 예외적인 혹은 부정의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자체가 어쩌면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그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탄핵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그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탄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 혹은 아주 중요한 국가 대소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그 충실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들을 하면서 재판을 끌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암초들은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이 명시적으로 그 탄핵하는 결정 혹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심 그러한 탄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썩 바라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이 9명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이러한 사유들을 그 문제 삼아서 그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얼마 만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60일 2달 조금 더 있었죠. 63일인가 그렇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가까이 시간 91일이 걸려. 예. 91일 걸렸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사안보다 훨씬 더 빨리 네.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명백하고 뚜렷한 사건들이어서요.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 2달 이내에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9명 갖춰졌을 때 9명이 이제 갖춰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십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내란의 의심을 받는 이러한 계엄을 발동하기 이전에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이건 소극적인 간에.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었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무총리로서 한독수는 다른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엄 활동 혹은 위헌적인 어떤 계엄 행위들을 방지하고 막았어야 하는 법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보정인적 지위에 있는 것이다. 네. 즉 사람이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죽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막는 자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 막아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사실은 내란과 관련해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내란죄의 공범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는 적극적인 가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 국민의힘의 실권자였던 그 한동훈과 결탁해서 새로운 의미의 어떤 제2차 쿠데타에 가담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 그때 그 처음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처음 한번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부결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사는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그러면 헌법 86조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한동훈 그 당시 대표는 대통령하고 만남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임기를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 국민의힘 즉 우리 당하고 여당하고 의논해서 임기도 일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고, 교사를 했건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락을 했건 혹은 한동훈 대표가 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던 대통령 윤석열을 협박하거나 급박하거나 그 의사를 제압해서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내력을 받아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그런 식의 담화가 결국은 이루어져 있었고 발표가 났고, 그리고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 그 다음 날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외교 문제나 이런 것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임기에 관해서도 당의 이름을 했고, 그래서 그 당은 그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옆에 서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도 이제 함께 하면서 그 기자회견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개 사인인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어떤 그 권력 확보에 함께 가담한 그런 어떤 위헌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탄핵 후에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가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국무총리라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헌법에 있지는 않거든요.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헌법기관이 일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인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러면 국무총리는 지위에서 그 해당 요건이 갖춰졌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 이 국무총리는 본질적으로 그 정당성의 근거가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임명행위, 또 하나는 국회의 동의행위거든요. 우리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본 전제가 국회의 동의행위와 대통령의 임명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내란 혹은 내란 혐의 등으로 인해서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지금 권한이 정지된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의 국무총리는 가능한 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현재 유일한 기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국회의사들을 집행하는, 원래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법률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만드는 의사를 구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잘 실현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국회의사를 대한 존중이 상당히 적은 것 아닌가. 네.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본인의 이러한 내란 혹은 그 쿠데타의 의심 이런 것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들을 방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데 좀 더 급급한 상황에서 국무총리란 직을 남용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임명됐기 때문에 이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대통령 권리 시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왔다고 하기보다는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만큼 국회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제가 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역시 국회 쪽에서 결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강제력 있게 한도수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그 반드시 받아들여야 이렇게 네.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 이제 권한 대행이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퇴임 후에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 예우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란 지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이 되니까 그것을 부수적으로 딸려와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무언가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적극이냐 소극이냐 이런 논의들을 하면은 행위에 따라서 누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고 어떤 것을 지연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하니,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의 축인데 대통령의 임명 행위와 국회의 동의 행위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이 기반이 지금 권한 행사 정지된 상황이었으면, 정지되지 않았으면은 이 명을 받아서 하는 게 우선이겠죠. 헌법 86조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명을 해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의 의사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존중이 결여된다면은 사실은 그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생각입니다. 평가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권한이 얼마인지 따지게 들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결국 국회의 동의라는 것이 당신이 국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지만 저는 당연한 민심의 반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법적으로는 법률안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안 제2호권인데 법률안 제2호권을 행사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2호권은 애당초 소극적 입법권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내적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그 법률 집행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결단한 정치적 산물인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 문제들을 착착착착 잘 실현해야 하는 그런 기관, 그런 존재인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다른 권력 배분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도저히 그 정부가 할 수 없는 입법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한테 다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의 법률은 제2호권, 통상 이제 뭐 거부권 이렇게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되어서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 원래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곳인데 그것을 그 총괄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법률안 제1을 요구를 하는 것은 법문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법 이념적 차원에서도, 정의적 차원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소극적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를 이제 정말로 법리만 놓고 보면 아니 소극이 충분히 내가 내 권한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버리는 순간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주제 넘게 제2요구권을 했다,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저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는 자기가 이제 어쨌든 뭐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치적 딜을 하는데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일은 안 생기겠죠. 생길 수도 있습니까? 안 생깁니까? 그거 가능성만 따지면은 뭐 그 전에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임명을 근데 대놓고 명시적으로 안 할 가능성은 적긴 하겠지만은 끌 수 있을까요?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자, 지연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국민적 압박이 지금 이제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이제 뭐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좀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 외에도 지금 윤석열을 끝장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이제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냥 국민투표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실 8년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제가 뭐 어디 이제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의 흐름이 너무 크다 보니 크게 이제 주목을 덜 받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예컨대 이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다른 거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이제 부칙의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칙 1조에 만들어서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불안하면은 거기다가 2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좀 더 부족하면 사망. 이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을 발의를 하면은 발의는 국회 과반수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지금 권한 대행이 하거나 이렇게 발의를 하면은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되는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네.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이것은 제적 3분의 2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하고 같은 정족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다면은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발의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이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정책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탄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의는 왜 지금 현재 옵션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아이디어 또는 이런 방안이 제시됐는데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라는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압박 수단이 되겠구나. 두 번째, 최악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실패를 하면 이 개헌이라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개헌이 곧 윤석열의 종말을 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일반적으로 검토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왜 검토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런 안들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미처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 짐작하자면은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탄핵보다 사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원칙이라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탄핵하고 또 다른 장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탄핵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예. 방법이거든요.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이것은 개헌에 관한 문제는 개헌대로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법 관료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정해지는 결정되어 버리는 이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정치의 사법화 혹은 어떤 사법의 정치화 네. 이러한 어떤 위험성들이 작지 않습니다. 작지 네. 않고 그래서 원포인트로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이제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이 방법은 장점이 저는 크게 한 7가지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명운을 임명된 사법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탄핵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면에 원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이러한 개헌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엉망이 된 어떤 정치 현실을 복원하는, 즉 정치를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는 것하고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거하고 이 정족성은 똑같죠. 3분의 2니까요. 그런데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심리 기관들이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한 불확실성들이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있는 거예요. 빨리 결정할 것인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들은 네. 헌법재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투표로 해서 딱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네. 근데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합니다. 예. 헌법 개정. 그러면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런 것을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말 것인지를 국회의원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들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문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걸 각하하거나 기각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초래되는 굉장한 어떤 주권적 열망 이런 것들에 관한 과제들이 남는 것이죠.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에서 대통령을 바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어떤 오히려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뒷받침했던 국민의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퇴로를 마련해 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파면에는 파면에 있어서 또 대통령을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 대통령의 명운을 헌법재판관 손에 맡기는데 국회의원들 204명이 지금 동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명운을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 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투표로 즉 국민에게 맡긴다는 데에 있어서는 명분상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부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일정한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명분과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을 통해서 또 다른 차기를 도모하거나 다른 정치적인 활로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정치적 과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더 우수한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평화와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로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게 대통령을 퇴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파면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의 손을 빌려 가지고 파면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혹은 그러한 모섬을 부리는 주권자의 주인된 예의로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잘라내더라도 사법 관료의 손을 빌려서 파면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파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으로 물러나는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시비가 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이 주권자로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즉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케 하는 것은 주권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 권리 행사는 급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주권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데 소홀했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무능했는 것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군을 동원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도저히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멍에를 씌워놓은 것에 대한 우리 책임, 그리고 또 그것에 부안해동하거나 부역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혹은 우리들의 관료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것에 대한 우리 책임, 이러한 책임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서의 국민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주권자로서 훼손된 우리들의 권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에 대한 참여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민투표를 매개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퇴진은 훨씬 더 우수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혜원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외에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김 교수께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국론분열과 또는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훨씬 더 낫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안이 실제로 검토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맡기지 않고 사법관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관련된 이제 이런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결국 탄핵인데 뭐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징계로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제 페북에 이제 그냥 거칠게 쓴 아이디어 차이는 한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꼼수 방법이라고 썼거든요. 네. 꼼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현행 우리 법률 체계만 본다면은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은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을 합니다.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에 징계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들한테는 적용된 규정들을 한정해 놨습니다. 한정해 놨는데 여기에 한정해 놓은 내용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일단 법률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법률 차원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국가공무원법 83조인가요? 83조의 3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거기에는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징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징계 규정들을 대통령령 등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을 구체해 놓고 있는 대통령령에 보면은 대통령령의 이제 공무원 징계령인데 이 대통령이 공부한 징계령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에 주로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은 행정부와 떨어진 별도의 존재로 해석될 수 있어서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절이 따로 있고 그 밑에 행정부가 하는 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의 개정 내지는 법률적인 차원을 통해서 대통령을 징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해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은 자를 징계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 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문제들이 하나 있는데 그 논의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법리적으로는 이런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징계할 수 있냐, 자기 징계에 관한 문제들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하위 기관이 이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가 사퇴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이 많으니까 중립적인 징계위원회를 내가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내가 받들어 가지고 그 처분을 받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과연 위헌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봉이 나왔다. 그럼 이제 감봉 처분을 받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인데,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 같은 경우 형사상 소추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형사 문제도 아닌 징계 차원의 문제들을 만드는 것들로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을 갖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에 관한 징계인 것이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본인이 사임하거나 말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징계 처벌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니 크게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꼼수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징계권이라는 것들도 대통령 권한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징계 권한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한테 지금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법령이나 법률적인 어떤 절차적인 과정상의 미흡함들이 보완이 된다면은 대통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겠느냐?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징계 처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이나 이것들을 다툴 수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 일정한 공정력이 생겨서 해임 조치가 바로 되면은 대통령이 고리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일종의 꼼수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목을 메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가능한 길이 하나 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공무원징계법을 통해서라도 어찌됐든 윤석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이 좀 더 신속해지고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탄핵이라는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의 이 의견이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었고요. 이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탄핵 심판에 커다란 일종의 좀 지지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은 헌법학자신데 이런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검사 출신인데 법은 오히려 더 법꾸라지처럼 악용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위헌적인 행위를 이렇게 많이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탄핵 그리고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는 울부짖음이 들릴 만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면 지금 이들에게 실제 DNA는 뭐냐, 국가란 무엇이냐, 그리고 헌법이란 무엇이냐, 법률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막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이런 일종의 멍해를 우리 스스로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는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결국 군사 정권에서 해왔던 이런 행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 이번에 탄핵을 한다면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단절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 질문은 사실은 헌법학 연구자인 제가 잘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심성 구조에 관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근데 다만 그냥 제 생각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선출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얼마나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잘 살펴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선거 행위들이 스스로한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서 이렇게 하는 힘들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별다른 검증 없이 검사 생활만 오랫동안 한 사람을 갑자기 이런 것들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의 경우에도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지지율을 30%씩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들은 어쩌면은 우리 정치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구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계기들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좀 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의 그 첫 출발점이 사실은 이러한 국민을 향해서 총을 뿌리를 갖다 댄 이러한 권력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응징으로부터 사실은 그 첫 단추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철저한 반성이 있다면은 그러한 응징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상 많은 불의들을 겪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독재정권 시대,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만은 그때 과거에 우리가 친일 청산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또 독재 권력에 대한 청산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묻는다면은 과연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찰, 반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니 그것에 대한 청산 또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쿠데타의 주역들을 기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와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하와이에 바캉스 보내는 것도 아닌 날씨 좋은 하와이에 이렇게 보내는 것,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었고,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들 있었지만은 그 주역들을 지금 다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합천에 일회공원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대구에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에 크게 세운다고 하고 있고요. 영남대학교에서는 지금 박정희 동상을 이미 세워서 기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란의 주역들, 쿠데타의 주역들 혹은 어떤 친일 행적이 뚜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리면서 추앙하는 분위기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뼈저리게 성찰되지 않으면은 제2의 윤석열,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 계속 나올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빨리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던 정치 질서가 복원되어서 헌법적 가치가 잘 구현되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어떤 헌법과 구현,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헌법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혜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통해서 참 저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응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그 응징과 함께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과거 독재 정권을 어떻게 했으며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용을 했으면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구체적인 표상으로 드러나서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번에 이 일이 끝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응징을 할 것이냐,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내란의 주역이라고 했지만 그 주역이란 말은 긍정적이니까 내란의 장본인 그리고 내란 범죄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응징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헌법학자이시면서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신데,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또 5년 동안 있었고 2016년부터 지금 부산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책임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로 헌법학자로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주말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윤석열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그 심리 또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교수님의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더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여러분 인터뷰 모두 마치고요. 그리고 스픽스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이 국내에 있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많이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